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양적 완화 효과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6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고용 훈풍 소식에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다. 안전자산 일제 하락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나스닥이 어저께 2.06% 오르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9817.18 포인트를 깨고 전고점을 회복도 했으나 뭐 결국 장마감에는 이제 전고점을 반납하고요. 이렇게 2.06% 오르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34%, 애플도 2.85% 올랐습니다. 어저께도 역시 이제 메인스트리트 주식들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라든가 뭐 이런 그 자동차주, 그리고 이제 항공주, 그리고 보잉과 같은 이제 비행기주라든가 뭐 은행주, 뭐 이런 전체적으로 폭등 수준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 왜 올랐냐면 뭐 이날 증시의 출렁임은 고용 지표 호조의 영향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노무 일자리는 250만 개 증가했고 실업률은 14.7%에서 13.3%로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750만 개 일자리 감소와 20% 가까운 실업률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꺾은 역대급 고용 서프라이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부시자 그리고 난리 났죠. 고용 회복 때문이랍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주식 중에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0.8달러가 나와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딱 그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악재도 호재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악재를 해야지 연준이 돈을 계속해서 푸니까 악재도 호재죠. 근데 호재는 이제 더 호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전형적인 이제 풍선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은행에 돈 맡겨놓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를 많이 찍어냈으니까 통화량은 이제 안 늘어났어요. 통화량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통화의 절대적인 양은 늘어났다. 저축, 그러니까 쟁여놓고 있는 통화의 양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 통화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가? 일단은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위험한 구간에서는 좀 빠져나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안전자산 가격은 일제히 추락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금이 온수당 2.6% 하락한 1683.00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도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0.9%대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채권을 이제 많이 판 거죠. 채권을 많이 파니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제 반대로 국채 금리는 이제 상승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을 버리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각 이제 경제 주체들이 있겠죠. 이런 데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현금 확보를 끝내고 주식 등과 같은 위험 자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 일단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습니다. 이거는 빌려준 돈이지 아주 준 돈이 아니에요. 기업한테도 이제 회사채를 사주고 은행한테도 은행 갖고 있는 그런 채권들을 사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꼭 갚아야 될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빌려준 주체는 누구냐? 이게 이제 중앙은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은행이 또 빌려주겠죠. 은행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은행은 낮은 금리로, 이제 시중은행 얘기입니다. 낮은 금리로 많은 금액을 이제 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길거리 노숙자한테 돈을 빌려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많은 그런 기업이라든가 기관은 뭐겠어요? 뭐 테마섹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되겠죠. 국부펀드, 연금펀드 그런 데는 원래 이제 돈이 많기도 하지만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개인 이런 데들이 이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가 돈이 많은 주체들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활비를 쓰는데
돈을 쓰질 않는 거래요. 예, 돈을 뭐 쓸 필요가 없죠. 이미 생활비는 뭐 넘치게도 쓰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개인들, 기업은 뭐 생활비를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산을 늘리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곳으로 이제 돈이 몰려간다는 뜻이죠. 트럼프가 미국 랍스터 관세 안 내리면 EU 중국에 보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랍스터에다가 관세를 때리면 EU에다가는 자동차 관세를 때리고 중국한테는 매우 소중한 무언가에다 보복하겠다. 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를 때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요즘에는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뭐 그 일단 중국 때리는 거는 그 콩 왜 안 사냐 그러면서 이제 중국 때리고 있는 거고 그게 누구예요? 러스트벨트의 이제 농민. 그리고 뭐 이런 그 판벨트의 농민이죠. 러스트벨트가 아니라. 그리고 어민들한테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수산업자들. 그래서 EU가 관세를 당장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미국산 랍스터에 이제 관세를 때리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냐? 자, 지금까지 이제 연준은 무슨 정책을 펼쳤죠?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이란 뭐냐?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인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식으로 돈을 늘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채권은 연준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재무성 채권을 갖고 왔으니까 그러면 연준은 미국 재무부한테 이 돈을 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이제 대출을 해주고 실업자들한테 실업 수당을 주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준은 재무부한테 돈을 줬으니까 막대한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재무부는 자기의 이제 채권을 연준한테 맡기고 이제 돈을 끌어온 거니까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부 부채는 지금은 이제 제로 금리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부가 파산할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돈 갚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그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죠. 뭐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40%에서 50%로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70% 넘어가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70%가 넘어가고 그 A 등급을 유지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BB 플러스 등급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바로 정크 등급입니다. 뭐 그런 나라들은 이제 기축통화국뿐이죠. 그래서 뭐 그런 예외도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 건전성을 이제 높여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온 게 바로 뭡니까? 이게 2011년도 미국 신용 등급 위기죠. 2008년도 이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이제 크게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GDP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 어떻게 됐냐? 미국이 이제 11%, 일본이 9%, EU가 이제 4%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국채를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국채를 이제 앞으로 꾸준히 더 던질 겁니다. 그래서 뭐 TLT 같은 주식들은 뭐 이런 ETF 같은 경우는 뭐 2008년도서부터 2009년도서부터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은 국가 부채를 우려해서 2009년도에 가장 취약한 아랍권 국가들 국채 투매를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피그 국가들 이런 데다가 이제 국채 투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이어졌어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1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 협상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뭐 싸웠죠. 싸워가지고 결국 셧다운 난리 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용등급 회사인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이제 강등을 시켰죠. AA로. 그래가지고 미국 신용등급 위기가 터졌고 하루에 마이너스 5% 터지고 그다음에 한 달에 마이너스 3% 이상이 4번 터지면서 결국은 공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런 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로금리니까 괜찮다. 금리 언제서부터 올렸습니까? 2014년 12월 16일인가? 그때서부터 올렸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재정이 아무리 이제 제로 금리라 하더라도 재정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하원이 이제 공화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꽉 잡고 있긴 하지만 하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통과를 안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 나오고 그다음에 S&P가 바로 신용등급 강등한 거죠. 결국은 뭐예요? 트럼프가 이것을 이제 염려한 거죠. 결국은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 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서부터 결국은 뭐 그렇다고 이제 미국의 법인세를 굉장히 높인다거나 뭐 이런 짓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려고 이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걸어서 이제 그 빼앗아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세 낮춰서 수출을 더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이제 관세를 더 많이 때려가지고 그 수출을 못하게 하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수산업자들 뭐 위에서 이제 트럼프가 나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축 재정은 뭡니까? 세금 더 걷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돈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노령화가 덜 해가지고 연금이나 이제 보험 부담이 없는 나라가 가장 유리한 나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국은 가장 유리하죠. 미국의 이제 그 구조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뭐예요? 20대가 제일 많죠. 20대. 그러니까 몽골 텐트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몽골 텐트형이다. 그리고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왜 그래요? 이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민이 이제 들어와도 이제 누가 들어와요? 고급 인력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뭐 멕시코에서도 이제 담치기에서 많이 들어오긴 하죠. 그런데 어차피 멕시코 애들도 뭐 멕시코 나름대로 쓸만하고 쓸 일이 있죠. 왜냐하면 소비를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아주 저임금 노동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서비스 기업들을 받쳐주니까 그래야지 이제 우버나 이제 그랩이나 우버나 뭐 이런 그 배달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독일 뭐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뚜렷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년 후가 되면 뭐 얘네 나라들은 뭐가 힘듭니까? 뭐가 힘드냐면 이런 그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못 벌게 되고 노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연금이나 보험 부담이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없는 나라, 그리고 기업이 혁신적인 나라, 이런 나라가 긴축 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세금을 더 걷는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보면 뭐 60세에 이제 연금을 받던 거를 뭐 70세 뭐 이때로 이제 바꿨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 푸틴의 그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그 많은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면 긴축 재정을 못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긴축 재정을 못하는 나라들. 여기서는 이제 그 기축 통화국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일단은 긴축 재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기축 통화국인데 거기서 이제 긴축 재정을 못하면서 기축 통화국인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일본, 영국, EU죠. 이런 나라들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제 혁신도 안 일어나고 노령화가 굉장히 심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빨리 망할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비기축 통화국이면서 재정이 엉망인 나라 이런 나라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뭐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죠.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망한 나라들도 있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망할 나라가 비기축 통화국이면서 재정은 건전하나 저출산 고령화로 언젠가는 내야 될 이자가 수입보다 더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망하죠.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망한다는 게 뭐 나라가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IMF처럼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조를 이제 바꿔야 돼요. 기조란 뭐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성장을 못하는 기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실험을 지난 10년 이상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이 해왔죠. 그런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라 빚은 쌓여가고요. 혁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자가 이제 수입을 초과하는 때 그때 이제 결국은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먼 일이에요. 아직은 먼 일이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기간 중에 이제 답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현재로 와볼게요. 현재, 다만 지금은 뭐예요? 바닥을 지나서 오르고 있는 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그 공황이 끝나는데, 이때 그 바닥은 2009년 3월에 이제 지나거든요. 2009년 3월에 지나는데, 2009년 9월에 이제 공황을 막 지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상향하겠지만, 한 2011년 5월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한 2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위험한 시기는 아주 급작스럽게 위험한 시기는 일단 좀 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앞으로 한 2년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위기가 지났어도 2012년 이때 2011년 지났어도 2020년까지 이제 우상향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신용등급 위기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러니까 위기를 알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백억 벌다가 코스닥이나 이런 데서 몇백억 벌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보수적으로 투자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돈 번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 이제 자기의 예측이 맞기 시작한다. 솔직히 이제 지난 공황을 한 192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와봤다면 솔직히 이렇게 바로 V자 반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V자 반등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돈을 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꺾여가지고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굉장히 큰 돈을 날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이제 투자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잃을 때 조금 잃고요. 얻을 땐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마이너스 3%가 이제 반드시 뜨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떴는데도 안 팔고 더 버티고 그러면 지금처럼 빨리 공황을 회복 못하고 만약에 전고점에서 물렸다라고 했을 때는 2000년 닷컴 버블은 14년 걸렸고요. 회복하는 게. 그리고 1929년 대공황은 2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3%가 떴는데 이제 그 매뉴얼상 끝이다. 그러면 반드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그 많이 풀린 돈의 양적 완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투자하되 보수적인 기간 자체가 끝났다면 우리는 양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1차 데드캣 바운스 플러스 5%는 공황 끝이다. 따라서 5월 20일 날 공황은 끝이 났습니다. 단 7월 2일 날 전에 그러니까 2달 플러스 1일이죠. 5월 1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그 전에 이제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이 매뉴얼은 폐기입니다. 뭐냐? 데드캣 바운스 플러스 5%는 매뉴얼 폐기고요. 공황 이제 끝에 대한 그리고 8거래일 상승이나 마이너스 3%가 뜨고 2달 플러스 1일은 공황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남게 된다는 거죠.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오늘은 양적 완화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